네,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말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물가 금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증권 안영진 이코노미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플레이션 이전에 요즘에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게 물가를 또 올리고 있다라는 시각도 많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많이 있죠. 그래서 물가는 오르지만 경기는 위축되는, 그러면서 뭐 시장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은데, 그렇게 나오는 대표적인 배경 자체가 이런 그린플레이션과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지표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듯이 천연가스 7년 내 최고치고요. 그리고 유가도 3년 내 최고치. 그래서 보통 이런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떤 비용 부담, 원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물가를 높이는 요인임과 동시에 어떤 전반적으로 비용 부담으로 느끼게 하면서 뭐 수요를 좀 위축시키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어떤 경기 피크 아웃 우려와 맞물리면서 더 시장에 조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린플레이션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살펴보더라도 뭐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되고 있죠. ESG 강조되고 있고, 그 더불어서 어떤 친환경과 관련해서 뭐 탄소 제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친환경에 대한 역설로서 이 어떤 비용 부담, 그리고 그린플레이션, 그리고 뭐 쭉쭉 이어지는 이러한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 이게 상당히 역설스럽게도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 제품들이 석유에서 나오는 제품들이죠. 그렇죠. 거기서 뽑아내는 이제 정유 과정에서 나오는 제품들인데, 지금 미국 현지의 이 식품 가게 이런 데 보면 물건들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옛날보다 이렇게 쌓이는 물건들이. 이제 그런 점을 놓고 보면 그린플레이션의 여파가 한 세 가지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하나가 생산품의 감소, 생산 단가의 급등, 공급망의 차질.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그린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뭐 금리라든지 주식 문제, 자산의 문제, 여기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자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저에는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주식 관점에서는 그렇게 실물 경제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이익, 여기에 이제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산 시장 단에서 어떤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는 결국 금리라는 요소가 결국 비용 조달 코스트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로 맞물리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그 키워드를 놓고 첫 번째 생산의 감소, 이거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생산 차질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공급 차질 문제까지도 맞물리면서 어떤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서도 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금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그린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좀 확장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뭐 앵커님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미 연준에서도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일시적으로 일관을 해왔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연설이라든지 또 이전에 9월 FOMC 내용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수요단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뭐 그린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도 결국은 올해 연말을 넘어서 내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어떤 금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상승 요인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수적으로 설명을 앞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드렸거든요. 우리 손현정 앵커께서 중국의 PMI 구매자 관리 지수, 구매 관리 지수가 49.6으로 지금 떨어졌다. 50m로 떨어지는 건 경기의 위축 쪽으로 가는 방향을 틀었다는 건데,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린플레이션의 문제가 성장 쪽으로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하나의 징표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일시적이다, 장기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뭐 나눴지만, 만약에 2050년까지 이 탄소 제로, 또 2030년까지 탄소 제로의 정책을 미국이 주도해서 가져간다면 파급 역량, 파급 효과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중장기적일 겁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워낙에 지금 뭐 푸시를 하고 있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제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구현이 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제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이제 미국은 조금 뒤처져 있지만 당연히 이제 바이든 정부도 친환경 정책을 뭐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어떤 선진국 중심의 탄소 제로 정책을 지속을 하다 보면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는 그 비용 부담이라든지 그 부정적인 여파는 신흥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은 비용 부담이거든요. 이 탄소 제로라는 건 기존의 어떤 설비의 어떤 환경 저감 장치, 탄소 배출 저감 장치를 만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을 만들으라는 건데 결국 그 비용 부담에 있어서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의 어떤 굴뚝 산업들 대부분 이제 신흥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네. 최근에 뭐 계속 중국에서 전력난 문제가 나오는 것도 그리고 경기 위축 우려도 나오는 것도 결국 이와 같은 영향력에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그 정책들을 강조하고 있는 선진국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반사 효과는 오히려 신흥국에서 부담을 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중국 쪽에 그런 탄소 문제가 심각하고 전력 문제가 심각해서 비용 상승 문제가 생긴다면 네. 외국의 투자 기업들이 중국보다는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런 동남아시아의 개발국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대체 효과는 생길 겁니다. 근데 그 문제 문제를 떠나서 중국에서 여타 동남아로 가는 건 그런 뭐 지금 말씀드린 노동 환경 비용을 문제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중국이 워낙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그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대체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리쇼어링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비용단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신흥국으로 공장을 이전시켰다면 이제는 일자리라든지 또 여타 뭐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공장 시설이라든지 직접 투자를 계속 미국이나 선진국 내로 이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네. 같이 발견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지금 이 미국 부채 한도 관련해서 옐런 장관이 국가 부도 위기를 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30분 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일단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시 예산안 이건 좀 타결을 본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디폴트 위기가 계속 이제 뉴스로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이제 그레이스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레이스완이라 하면 블랙스완이랑 비교되는 용어입니다. 블랙스완은 예측하지 못하는 네. 마치 금융위기 때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변수에 의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걸 블랙스완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그레이스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부채 한도가 타결이 안 되면 큰일이 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정 여부가 결국은 중요한 관건인 만큼 그레이스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단계 이게 과연 현실화가 될까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레토릭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어느 정책 당국자를 붙잡고 얘기를 해도 지금 재정을 다시 회수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절대 그렇다고 동의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재정의 역할과 그 부채를 일으켜서 그 경기를 회복시키는 재정의 역할은 누구보다도 정책 당국자들이 잘 알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에서 어떤 경기를 또 부양시키고 하려는 그 의지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반대 야당인 공화당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좀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지만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재정 부채 한도 상향을 부결시킴으로써 이게 다시 더 이상의 재정을 되돌리는 이런 형태로 마치 옐런 장관이 언급했던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그림은 공화당에서도 원치 않는 그림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 싸우는 건 결국 데드라인도 정해졌습니다. 10월 18일로 옐런 장관이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러한 핑퐁 레토릭이 계속 오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임시 예산안 타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부채 한도 적용에 대한 유예 기간을 또다시 연장시키는 그런 어떤 좀 합의점으로 어느 정도 좀 봉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150포인트 가깝게 오르고 있고 S&P 선물도
한 22% 정도, 22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심지어 나스닥 선물까지도 88포인트까지 오르고 있는 걸 봐서는 미국의 부도 위기나 또는 이 부채 상환 문제가 이 주식 시장이나 일반 서민들의 이 생활을 발목 잡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다음 관심은 이 연준의 행보일 것 같아요. 연준에서 볼 때 뭐 정부에서 말하는 국가 부도 위기는 피합시다. 만약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통화 정책은 이제 11월부터 긴축 모드로 들어가야 되니까 1,200억 달러 정도의 채권 매입은 줄여 나가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테이퍼링이죠. 그 이제 자산 매입을 하고 있던 규모를 줄여 나간다는 그 메시지는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는데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뭐 연준의 한 지역 연은 총재였던 캐플란 총재부터 시작된 테이퍼링 논쟁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치달았다.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단계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9월 FOMC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테이퍼링은 우리 투자자들, 시장 투자자들은 이미 다 반영하고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에 나타나는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그게 이어지는 정도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을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그리고 시장 금리 상승이야말로 어떤 뭐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리고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2023년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모아졌다면 이번 FOMC에서 나타났던 점도표에서는 2022년 하반기 연준 위원 18명 중에서 절반인 9명의 위원이 내년 하반기에 올릴 수 있다라고 점을 찍은 게 지금까지 어떤 흘러왔던 연준의 태도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났고 그 배경을 살펴보면 파월 의장이 이번 엊그제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이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일관을 해왔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조금 달라졌다. 그래서 어떤 연준의 긴축적인 행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보다는 더 어찌 보면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상승 기조가 조금씩 더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환율 얘기를 해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2원 60전 오르면서 1,184원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환율 얘기하면 참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연초부터죠. 뭐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거의 절대적으로 달러 약세, 환율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오면서 저는 상당히 좀 외롭게 좀 달러 강세 주장을 해온 사람인데 그런 형태도 결국은 뭐 상대적인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했었고요.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편에 있는 통화정책은 어떤지 상대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는 생각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도 미국 경제가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여타 선진국 경제 대비해서 어떤 미국 경제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수요죠.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달러 강세를 주장을 해왔었고 최근 들어서는 경기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어떤 각종 리스크 요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어떤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는 달러화보다도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래서 위안화와 거의 동조화가 깨지는 현상이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달러 강세 더하기 원화 약세가 지금 관찰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더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180원대 구간이라는 게 사실 레벨상으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벨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1,200원이라는 숫자는 그 라인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금융시장에선 리스키하게 볼 만한 저항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1,180원대 구간까지 와 있는 환율 상황에서 저는 달러 강세는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과연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설 거냐에 대한 판단은 요새 헝다 사태뿐만 아니라 어떤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1,200원을 넘나드는 상황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삼고 있는 부채 한도 문제 심하지 않을 거다. 헝다 이슈도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베이스 시나리오로 생각해 보면 1,200원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1,100원 후반에서 계속 머무르는 상당히 좀
달러 강세와 원달러율 상승 압력이 계속되는 그런 어떤 시장 환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만약에 달러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 다른 대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값은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달러 강세라는 말은 미국의 돈값이 비싸니까 이자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고 이자가 오른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이 매력적이 되고 대신에 주식시장은 상당히 비매력적인 시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2022년에 만약에 본격적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된다면 연말쯤 돼서 그렇다 그러면 2023년부터의 경제까지 예측은 뭐 하지만 202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상당히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초가 상당히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로벌 매크로 관점이죠. 네. 사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종목 단위라든지 뭐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경기의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변곡점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말씀 주신 것대로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위험자산에는 일단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요인임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뭐 구간별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달러 강세가 될 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이 원화 자산보다는 달러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선호도가 높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희가 계속 뭐 추천해드리는 바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더 매력적이어 보인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익 구조라든지 또 경기 회복의 스타일 측면에서도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우월해 보이지만 이 환 측면에서도 결국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미국 주식이나 달러 자산을 보유했을 때 환차 이익까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는 그럼 미국 주식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시각 속에 지수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나 에너지 쪽으로 또 트레이드하는 접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 주식을 본다면 어떻게 내다봐야 되는 건가요? 스타일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통 뭐 투자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타일이 뭐 보통 가치주냐 성장주냐라고 할 때 결국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좀 긴 기간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시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가치주 또는 뭐 경기 민감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실 때 금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금리라는 얘기는 결국 할인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익이라든지 어떤 뭐 비즈니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할인을 하느냐.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은 미래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익이 미래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는 성장주가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 그게 뭐 경기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동반한 상승이라고 보면 가치주라든지 경기 민감주가 더 유리합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는 구간 그리고 3분기 때 델타 변이에 의해서 상당히 안 좋았죠. 경기가 안 좋았는데 이제 4분기 때는 조금 델타 변이도 피크아웃한다.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올 거다라고 했을 때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마치 그 말씀하신 유가라든지 경기 민감에 대해서 뭐 상대적으로 지금은 조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